미국 유생 프랭클린의 효제 효자 신상으로서 삶 그건 이번 차례야. 시작해. 미국 유생 프랭클린의 효제 효자 신상으로서의 삶. 프랭클린의 유교적 수신과 이 수신의 도덕적 효과는 그의 삶을 통해 확증된다. 그는 형제간에 우애했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했고 진짜 청대 중국의 신사 겸 상인처럼 살았다. 신상은 뭐 영어로는 젠트리 머천트라고 번역되는데 그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유자이면서 상업을 추진하고 직업으로서 또 상인이면서 과거의 그 응시 급제에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상인과 관리가 서로 캐리어를 멸시하거나 우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업이나 유업이나 대등한 걸로 보고 한 집안에서도 유자로서 살고 공부하던 사람이 상업으로 전업하기도 하고 또 상업을 했던 사람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자기는 상인인데 아들은 유자를 만들고 또 뭐 둘째 아들은 또 자기처럼 상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상인을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정착을 하면서 신상이라고 하는 신사이면서 과거 급제자를 신사라고 불렀는데 신사이면서 상인인 하나의 계급이 형성되니까 서구식으로 따지면 부르주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배운 부르주아, 러니드, 영어로는 러니드 부르주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유식한 부르주아가 형성된다. 근데 이 사실을 거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몰라. 중국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알지. 서양에는 부르주아가 있었다고만 생각하지 자기 나라에 있는 일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상인을 우습게 알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잘 알지보다 중국은 상인을 우습게 알지 않았다. 그냥 그 풍조를 르꽁뜨는 왜 중국의 그런 관리들이나 배운 식자들이 상인을 우습게 알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세습 귀족의 부재에서 들어요. 세습 귀족이 산다면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거, 때를 묻히지 않는 거, 그런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영예로운 일로 알고 그런 상업을 멀리하고 멸시하는 그 문화가 유럽처럼 축적될 것이었을 텐데, 르꽁트는 프랑스 선교사죠. 근데 중국은 그런 세습귀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대 이래로 1100년 이래로 세습귀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800년간 소위 귀족과 양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상의 귀천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그런 상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만연된 하나의 사회 풍조였다면 중국은 없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스 베버는 중국은 상인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상업 발전이 늦었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글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너무 오래전이라 거도 잊어버린 거야. 그 유럽이 얼마나 상업을 멸시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야말로 부르주아지가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킨 것은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 상승시켰지 귀족이 대우해 줘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은 늘 멸시받았다는 걸 여러 그 사료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그 논쟁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여기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 상에서 157에서 171페이지를 봐라. 신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서양 또 다른 건 안 다뤄놨는데 이때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적 근대 일반 이론의 어느 대목인가 유럽에서 얼마나 상인이 멸시받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사료로 입증을 해놨어요. 막스 베버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해줘야 될 대목이 한국같이 애매한 데예요. 조선은 아주 애매한 이 유럽과 그런 세습 혈통 귀족과 귀족의 부재인 중국, 유럽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 정도는 위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귀족은 시한부 귀족이었어요. 양반은 시한부 양반이에요. 4대까지 제너레이션으로 4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를 포함하는 것까지 4대까지 양반이 나오지 않으면, 즉 과거 급제자가 없으면, 과거 급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 급제자면 자기는 당연히 양반인데 할아버지가 과거 급제자라도 자기는 양반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과거 급제자라도 자기는 증손자로서 양반이야. 그런데 그거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고조는 안 되고,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자기는 그 외손자는 양반이에요. 그게 4대 중종 때 결정된 이제 양반의 법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급제자로서 실제로 실직 관리를 한 사람, 발령을 받아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 명예직으로 받은 거 말고, 그건 산관이라고 그러는데 한산 얻을 때 산자 써서 산관은 명예직이니까 빼고 실관, 실제로 관리로서 근무한 사람이 자기 그 사대조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양반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고조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다, 과거 급제자였다, 관리였다, 그건 소용없어요. 바로 그 부역 영장 나온다고.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되고 그 동네 청소하는 부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 내야 되고. 양반은 세금을 안 냈고 신역, 몸으로 때우는 역을 하지 않았다. 신역은 두 가지죠. 군대 안 가고, 군대 가는 거 하고, 병역하고, 부역이란 말이에요. 부역. 그 나라에서 동원해 가지고 사방공사도 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그 둔덕도 쌓고 이런 거 할 때 다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걸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반은 그것으로부터 면제됐다. 근데 고조 할아버지로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한 대가 지나가면서 과거 급제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영장들이 다 날라왔어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병역을 마쳤다 그러면은 상민으로 알았어요. 기록에 병역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어, 상민이야. 대부분의 이제 병역을 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뭐 따질 것도 없지만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속일 수 있겠지. 근데 기록에는 군보라고 돼 있어요. 군보는 군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은 예비군이야.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어서 유사시에는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군보면 상민이라는 뜻이었다. 병역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볼 때 군보라고 자기 신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민이죠. 그 할아버지는 양반이었는데 조광조와 같은 당파여서 조광조가 제거될 때 같이
그들의 이순신의 선조도 제거됐거든요. 그 이후에 관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평민이 되어 있었어요, 이순신은. 근데 과거 시험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다. 상민이든, 천민은 뭐냐면 뭐 노비, 무당, 아들, 예? 이런 사람들, 또는 시집 3번 간 사람, 2번 간 사람, 재가녀라고 그러는데, 재가녀, 3가녀는 그 자식은 안 됐고, 성종 때부터. 그리고 3가녀, 재가녀만이 아니라 그 행실이 불량한 여자의 자식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실덕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2번 시집가고 3번 시집가고 그러면은 그런 실덕녀나 같이 취급해 버린 거지. 원래 재가녀로만 법에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종이 그걸 굳이 고쳐서, 아니 3가녀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재가녀까지 그렇게 돼서 이게 청산가부를 엄청 만들어내는 규정이 돼요. 물론 그 여자가 재가나 3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못하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괜찮지만 그 자식이 과거 시험 볼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가를 안 하려고 해서 청산가부를 엄청나게 생산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원안의 법 규정이 되는데, 여러 차례 그 이후에 개정하려고 했지만 정조도 개정을 못하고 19살짜리 18살짜리 막 청산가부가 생겨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철폐하는 게 폐정개혁,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11기 안에 청산가부 이제 제가 허용이 나오죠. 근데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재가는 자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2번 가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친일파 식민사관은 오히려 가보개혁이 더 폭넓게 재가를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 아주 절박한 문제는 청산과부의 문제였어요. 그런 40, 50대 된 여자들, 혼자 사는 과부들을 시집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동학혁명군 안에도 10대 과부들이 말 타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그 시대에 가장 불타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폐정개혁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런 과부들한테 재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그런 가보개혁 조항은 실제로는 시집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로이 가야 되니까 강제로 보쌈을 해서 업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금지된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성종의 법규 이래로 어떤 여자가 앞에 대고 너 다시 재취할래 안 할래 물어보면 재취한다고 하겠어? 결국은 강제로 그 친정아버지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는 보쌈해버리고 하던 것조차도 그건 이제 강제잖아.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시집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1900년까지. 고종이 다시 재가를 허용할 때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 친일파들 결연해 가게 만든 재가는 자유라고 한 이 규정이 모든 여성의 재가건 삼가건 그걸 길을 막아버려요. 전통적으로 성종의 그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삼가가 다 있었죠. 아들이 과거 시험만 응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재가 하겠다고 하는 여자들이나 또 강제로 전통적으로 보쌈에 갔던 그거나 친정에서 회의해 가지고 자기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내던
어두운 관행조차도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연구해 봐야지. 안 그러고 그냥 막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자유로 했을 것으로 그 당시 풍토를 모른 채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그런 걸 이제 실증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글자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 그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를. 아무튼 그런 저런 과거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평민도 과거에 합격해서 임용되는 경우에 관직을 하게 되면 양반이 됐다. 근데 왜 그 자식들을 3대까지는 양반으로 인정을 했느냐? 재수생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아들은 관리의 아들, 과거 시험을 급제한 사람의 아들은 또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시험 준비를. 과거 시험 준비생으로 본 거예요. 떨어졌죠? 계속 떨어져. 그럼 계속 삼수, 사수, 오수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양반으로 인정했고 유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근데 언제까지 봐주느냐? 3대까지는 봐준다. 그 안에 합격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어렵냐? 과거 시험 합격자가 3년에 33명이란 말이에요. 1년에 11명. 인구는 700만. 응? 한 몇십만 명씩 공부하는데 1년에 11명 뽑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몇 번씩 서울대 수석, 하버드 수석 온 사람이나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증광시라고 해서 뭐 자기 임금의 어머니가 팔순을 맞았다 그러면 증광시 같은 걸 기념해서 하고 그래서 또 해도 1년 한 2개월만 14개월 만에 한 번씩 있는 시기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33명 뽑는 게 아니라 뭐 평균하면 1년에 한 20명씩 25명씩 뽑는 꼴이니까 뭐 근육이 같으면 떨어져 그렇겠지 뭐. 4번이 아니라 그냥 4대, 5대, 10대까지 떨어져. 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러니 급제 등과한 방목이 있어요. 그 방목에 한 8만 명 정도? 이 조선 500년간 급제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니까 그 양반에 끼었다가 되튕겨 나왔는데 다시 시험을 그 자손이 봐서 양반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 아버지가 서울대 집어넣은 딸 자식을 집어넣은 게 20%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그 손자 때에서 가면 곱하기 또 해야 되지. 0.2 곱하기 0.2 하면 0.04 4%.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어서 양반이 사실 고사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10대조 할아버지가 양반이었던 사람은 동네에 많이 있으면서 양반인 척 할 수 있죠. 가짜 양반이야. 그러니까 다른 돈 많이 번 상인이나 또 돈 많이 번 농부가 이제 요호부민이라고 그러는데 요호부민, 풍요로운 호수의 부자 백성이 남의 양반 가게에 족보를 사는 거예요. 또는 족보를 가짜로 베끼거나. 그래서 이제 양반인 척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가짜 양반이나 10대조 할아버지가 과거 되었는데 지금도 양반인 척하는 가짜 양반이나 피장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수만 양반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되니까 대부분은 평민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민이었던 노비들이 계속 도망가가지고 평민처럼 살아요.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오는 걸 추노라고 그랬는데 추노 또는 추세나 추노를 하는 자들이 옛날에는 활동을 했는데 영조 때 이르면 영조가 벌써 이 노비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그냥 핑계만 대면 추노 금지령을 내렸어. 추세 금지령 또는 춘회 금지령. 어떤 핑계? 전염병이 돈달지 어느 지역에 추노를 금지시켜. 또 어느 지역에 흉년이다. 그 핑계로 추노를 금지시켜. 그러면 도망노예가 서울로 도망갔다. 서울 지역에 화재가 많이 났다. 추노 금지. 그러면은 거기서 뭐 상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시대라 어떤 직공으로 들어가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평민 행세를 했다. 세월이 지나 2대, 3대, 4대 지나면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비의 평민화가 계속 진행됐어요. 평민은 계속 양반 행세를 하고 과거 시험에 되든지 아니면 그 모록을 해가지고 족보를 베끼는 걸 모록이라고 그러는데 모록을 하든지 그러면은 어차피 피장파장 가짜 양반인 시대에 평민은 계속 양반화되고 천민은 계속 또 평민화되고 끊임없는 계층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정조 때 이르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조 때 추노 금지법을 내리던 걸 아예 추노법을 없애버려. 이제 무슨 말이 되느냐 이건. 노비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자유로워져라 이 말이야. 노비 추적을 못하게 만드니까 잡혀올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처에서 노비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해서 관노비도 다 도망가요. 서울에 있는 4대 사학 4군데에 있는 다른 데로 말하면 향교, 서울의 향교는 이제 사학이라고 불렀는데 4군데에 동서남북 거기에 1000여 명의 노비가 있었어요. 그 학교 유지를 위해서. 근데 4명 남고 싹 도망갔어. 남원도 4명 남고 싹 도망갔어. 그 관노비가. 그게 이제 실록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의 추노법을 아예 폐지해서 일반적으로 폐지해버린 건 도망노비를 고취하는, 도망가라고 고무하는 그런 것이 됐고, 1800년에는 모든 관노비를 해방하는 법령을 위반을 했다. 근데 그 발표하기 전날 죽죠. 하루 전날. 근데 그 아들인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유훈통치라고 하면서 정순왕후를 밀치고 이기고 아버지 유훈이니까 집행하겠다. 그래서 관노비를 모조리 석방해버려요. 해방해버려요. 노비 호족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모든 관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금노동자로 이제 재고용하는 식으로 해요. 예? 노비가 이제 관노비가 해방됐고 이제 산노비가 해방될 날만 남은 거죠. 그것은 이제 고종이 1888년에 이제 해방을 한다. 그런데 그 해방령을 한문으로 써져 있는 걸 노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1894년 농민군이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다 해방을 하고 20리 바깥에서 동학 농민군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양반들이 자기들이 노비 문서를 갖다 막 태우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 해방시킨 것인장은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완전히 동학군이 장악을 했으니까 삼남 지방은 모조리 고종의 노비 해방령과 동학군의 죽창으로 쌍끌이로 다 실제로 해방돼 버려요. 그러니까 노비를 해방시킨 건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갑오 개혁에 때 해방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갑오 개혁은 1894년이고 고종의 노비 해방령은 1888년인데 예? 그런 거짓말을 막 써놨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게 동학군의 죽창이지 그게 그때서 처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장 갖고 시비 거는데 패전계획은 상민들에게 패랭이를 쓰는 걸 철폐할 걸 요구하죠. 그냥 똑같이 갓 쓰고 다닐 수 있게.
아니면 서로 아무것도 안 쓰든지. 그러니까 유럽의 혈통귀족 제도와 귀족 제도 부재인 중국과 그 중간 정도 되어 있는 시한부 귀족제를 유지한 게 조선이었다. 조선이어서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신분 해방이 이루어져요. 이 조선에서는. 모조리 다 양반이 되는 식으로. 근데 이 신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문란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우려하고 그것을 금하려고 그야말로 개지랄을 떨었던 자가 정약용이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근대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디 뭐 현감인가 뭔가로 지방관 파견됐을 때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근무할 때 그 가짜 양반을 다 가려냈어요. 나머지 뭐 그 서정은 잘 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쥐가 써놨는데 목민심성가 마지막 날 떠나면서 큰 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막 칭송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고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귀에다 대고 딱 그러더래. 다 잘하셨는데 그 가짜 양반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런 것은 잘못한 겁니다. 딱 귀에다가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써놨어. 오면서 띵 맞으면서 뭐 아무리 밝혀도 도로 자기가 한 것은 도루묵이 될 텐데 괜한 짓을 한 것인가 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그 글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반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뭐 그냥 나라가 무너지고 막 천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막 정식 글에는 그렇게 써놨거든. 그 내가 실학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 반근대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 앞부분 250페이지는 실학 비판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배운 걸 고등학교 때부터 다 의심했어야 돼요. 난 고등학교 때 실학을 칭찬하는 걸 대단히 의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주장한 놈을 왜 이렇게 칭찬하지? 상업을 못하게 만들고 화폐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성호사설 막 칭찬하잖아요. 성호사설이 그렇게 써져 있어. 김진우. 뭐 칭찬해야 돼 그거? 그거 상업을 폐지해버리고 상업이 막 번창하니까 상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화폐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을 하면서 근대화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북학 또 무슨 박지원이 그런 새끼들 우리나라 상투도 폐지하고 두루마기도 폐기하고 복식 전체를 바꿔야 되고 양반 쌍놈 제도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상업은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해. 상업은 중국 엄청 장에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그 계열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조선어를 폐지하고 중국말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 오랑캐 풍습이 발본색원된다. 북악에서 그렇게 주장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북악파가 아닌 모든 실학자는 상업과 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북악파는 아예 우리 주체를 없애버려. 우리의 복식 상투까지 싹 없애버리고 조선어도 없애버리고 상업 자유화를 막 주장해. 상업 자유화에서 뭐해? 우리가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 이쪽이든 북학이든 비북학이든 쓸모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실학자들은. 고등학교 때 이 자식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이 국사를 할 그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야 돼. 왜 가보개혁이라고 하면서 그걸 칭찬하는지를 의심했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친일 괴뢰들인데 걔들이 한 것을 막 칭찬해. 그들이 한 것은 우리나라 조선 그 병제를 없애버리고 조선 병사를 해산해버리고 일본 통화가 한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거나 만들고 과부는 자유라고 해갖고 그걸 시집도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걸 개혁이라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고. 침략 전쟁이 동학군을 진압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든 그런 국가 제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 왕을 포로로 잡아놓고. 이 중간 정도 되는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연장해서 중국을 이해하면 안 된다. 중국은 이미 부르주아가 형성돼서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까지 대단히 두터운 부르주아층, 유식한 부르주아층, 즉 신상이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중국의 그 신상처럼 살아요. 대단히 유식하고 어느 부분 뭐 학자 같고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상인이야. 그 사람이 피레침도 만들었고, 그 사람이 우리 조선의 온도를 갖다가 뒤에 나오지만은 그 난방 시설을 새로 개량했고, 이게 문제가 그 뭐라고 하지? 걔네들 그 벽난로? 그 벽난로가 그게 러시아 패치오카든 뭐든 벽난로가 웃기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멀어질수록 추워져 갖고 창가에 오면 엄청 얼어 죽어.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그 벽난로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만 막 하게 돼서 집안에서 클 때는 어린이들 간에 싸우는데 하인들은 변두리에 있고,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온도를 보면 온도는 고루고루 따뜻하잖아요. 그냥 그 온도식으로 그걸 난방시설을 바꾸는 것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실질적인 실무적인 개량을 계속 하는, 그래서 그 신문도 팔고 또 달력도 파는 또 상인이면서 상공인이야.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응? 공자도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철학을 공부를 한다. 자, 프랭클린은 자기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형에 대해서 우애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자서전에서 말한다. 형은 내가 그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인쇄소 주인들에게 가서 말해서 내가 다른 인쇄소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내게 일을 주는 것을 거절했다. 그때 나는 뉴욕으로 갈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이런 이유로 형을 박대하지 않고 중심으로 우애롭게 대했다. 보스턴을 떠난 지 10년 뒤에, 그리고 사정이 쉬워지면서 나는 나의 친척들을 방문하러 그곳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더 빠르게는 여행을 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돌아오면서 나는 형을 보기 위해 뉴포트에 들렀고, 그 다음 그의 인쇄소와 함께 그것에 정주했다. 그곳에 정주했다. 우리의 이전 갈등은 잊혔고 우리의 만남은 아주 따뜻했고 애정어렸다. 그는 건강이 빨리 나빠지고 있었고, 내게 그가 멀리 떨어진 것으로 느끼지 않는 그의 죽음을 맞는 경우에 내가 그때 10살에 불과한 그의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 인쇄소를 맡을 정도까지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것을 그대로 이행했고, 이 아들을 사무실로 데려오기 전에 수년 동안 그를 학교에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장성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이끌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새로운 활자의 한 벌을 도와주었다. 그의 아버지의 활자는 얼마간 문드러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아주 일찍 떠남으로써 그로부터 박탈했었던 서비스에 대한 넉넉한 배상을 내 형에게 해준 것은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형은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뒤에 잘 다 인용 안 했는데 형수도 보살펴요. 그 아들도 이제 조카도 키우지만, 근데 나는 조카를 2명이나 키웠는데 하나인데 형이 이혼하고 자식들 내팽개쳐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길렀는데 집도 못 샀어. 그래서 얘는 하나고 나는 둘이고. 어? 근데 얘도 커갖고 잘 되거든요. 이 조카도. 근데 조카들은 하나는 한전 철밥통 들어갔고, 그 딸내미 조카 딸은, 다른 놈은 저 현대 자동차 들어갔어. 그 뭐라고 하지? 현대 모터스인가 뭔가 센터. 다 잘 됐는데. 아무튼 형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 다른 가족들에게도 잘해요. 자.
프랭클린은 우애로운 동생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효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부모의 대리석 기념비에 당신들의 막내 아들, 당신들의 기억에 대한 자식다운 존경 속에서 이 대리석을 놓다라는 문장을 새겨 넣었다. 공자의 도덕 철학은 프랭클린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프랭클린은 일단 부를 축적하자 점차 사업으로부터 은퇴하고 그의 인쇄소를 주니어 파트너에게 맡겼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공공심 있는 신사로 리메이크했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 자본가의 원형이 아니라 중국 부르주아 신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참된 미국 자본가의 정신을 중국에서 신상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신사이면서 상인 건데 이건 신사였다가 상인으로 변신한 경우란 말이야. 돈을 많이 벌면 뭘 하냐면 그 지역에 서비스 사업, 봉사 사업을 해요. 그 마을, 그 자기 커뮤니티, 그리고 자기 가문에 뭐 빛나는 일들, 족보를 새로 찍는달지, 그 가문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당을 세운달지 이런 식으로 공공적인 그런 일을 하거든. 돈을 번 뒤에는 비슷하게 해요. 이렇게. 그가 참된 미국 자본가의 정신을 보유했다면 그는 그가 인쇄업으로부터 절약한 시간을 다른 사업에 돈을 버는 데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린이 한 것은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공적 업무와 공공복지에 쏟아부었다. 1730년대에서 1740년대까지 기간 동안 프랭클린은 도서관 회사, 미국 철학회, 필라델피아 공공학원 등 여러 문화학술단체와 박애단체들 및 자원봉사 소방부대들과 화재보험회사를 창설했다. 또 주의회 서기를 맡고 필라델피아 우체국장으로 일했으며 잡지를 발간하고 필라델피아 커먼 카운슬 위원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그는 별도로 전기, 피뢰침 등 과학기술 연구를 거듭했다. 중국의 신상을 알고 유교 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프랭클린의 이 행동들이 그가 전형적 중국 부르주아 신상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전통적 중국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의 공공 업무와 지방 행정을 맡아 수행한 신사나 신상은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언제나 도덕적 지도력을 요구했다. 그들은 교육, 지능 등을 위한 지방 경제, 문화, 교육복지기구에 관심을 쏟았다. 프랭클린의 1740년대 이후 활동과 중국의 신상의 활동을 겹쳐 읽어보면 유교적 도덕 철학의 생생한 역할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막스 베버가 오해했듯이 투자와 재투자를 위해 무한히 굴욕적으로 축적하는 개신교 윤리의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 축적을 적당한 수준으로 이루면 이를 공적으로 베푸는 공공사업으로 전신하는 미국 유생이자 동시에 미국 신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막스 베버를 갑자기 끌어대냐면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바로 프로테스탄트적 윤리로 무장한 근대 자본가의 전형을 이 벤저민 프랭클린으로 들어요. 근데 벤저민 프랭클린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청교도도 아니고 유생이란 말이에요. 유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엄청난 무식이고 실수인데 그걸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가 실은 칭송한 것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진정한 정신이라고 칭송한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공자의 유교적인 인물을 근대 자본주의 정신으로 칭송한 거예요. 물론 근대 자본주의가 그대로 무력 침략에 의해서 중국이나 극동이 또는 조선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지난 뒤에 유교 자본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극동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막스 베버의 이 잘못된 칭찬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아, 유교가 본래 서양의 자본주의 정신의 핵이라는 걸 실은 이놈이 실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가장 중시했던 막스 베버의 그 어떤 칭찬 국면, 벤저민 프랑클을 칭찬했던 것이 아니스트 이스 베스트 폴리시라고 하는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걸 여러 번 사용하거든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러니까
이게 신용사회, 자본주의적인 신용사회를 만드는 절대적인 어떤 정서다. 이건 프로테스탄티즘의 혼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정직은 최선의 정치라고 한 그 출처는 공자의 논어의 정자정례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혼이 프로테스탄트 윤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바로 공자의 정신과 관계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진짜. 1절 2. 공자의 정자정예와 프랭클린의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 공자에게 있어 최선의 정치는 덕치다. 덕치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고 솔선수범의 덕행에 의해 백성을 교화해 덕스러운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백성을 덕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다시 백성을 덕스럽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 이전에 그냥 도덕으로 사람들이 국가의 어떠한 결정이 나거나 그러면 다 그걸 지켜서 하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걸 따르고 같이 협력해서 그걸 이행하고 이러면은 뭐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옥을 보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을 보내는 걸 정형이라고 그랬어요. 처벌하는 걸. 처벌을 최소화하고 법을 알아서 준수하게 만들려면은 도덕이 훌륭하게 발달돼 있어야 돼요. 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도덕심이 필요하죠. 즉 준법 정신. 준법 정신은 법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지. 팍타 순트 세르반다. 우리가 합의해서 세운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약속된 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로마 사법의 원칙인데 약속된 건 지켜야 된다는 신이죠. 신의는 도덕이지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법이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없으면 법률 만들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예? 무력한 결국은 나중에 법이 무력화되면 주먹밖에 안 남지.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놓고 삶아먹고 팔 부러뜨리고 처형하고 막 그러는 수밖에 없죠. 말 듣나? 안 들어. 밀란을 이렇게 갖고 엎어버리지. 자. 이런 의미에서 최선의 정치는 덕치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 최선의 정치는 덕치다는 말의 여러 가지 함의를 정자정야라는 일구의 명제로 압축해 표현했다. 정자는 파자하면 정자와 복자의 합자로서 똑똑 두드려 바로잡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공자는 정과 정간의 동음적 연결고리를 이용해 정의 본질을 정으로 갈파한 것이다. 정의 정치로서의 덕치가 지선의 정치이고 군자의 정치는 바로 이 지선의 정치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가제트 이 지어지선이라는 말은 대학 지도 우리 대학에서 대학의 큰 배움의 도는 첫째 뭐죠? 명덕을 밝히는 것이고 명명덕, 제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선에 사는 것이다.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목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의 핵심 명제죠. 자, 여기서 밝은 명덕을 밝힌다는 이야기는 명덕은 인이예지라는 대덕을 밝힌다는 뜻이야. 대덕과 명덕은 같은 말이야. 인이예지가 말은 쉽지만 실천에 들어가는 건 상례적으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백성을 새롭게 한다. 끊임없이 백성을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고 문화를 문명화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 발전시키는 거, 백성들을. 그러니까 봉자의 철학을 보수주의로 보는 것은 이 대학의 첫 구절도 모르는 거지, 사실 따지면. 예? 친민의 친자는 친할 친자지만은 옛날에 이 친자는 새로울 신자하고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도
백성을 새롭게 한다고 해야 된다고. 뒤에는 이제 바로 제자들이 작신민이라고 그래놨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 친민은 작신민이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훈을 다뤄놨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민은 신민을 잘못 쓴 것이다. 그따위 식으로 경전을 변조해버리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두 개가 통용됐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변조한 자가 누구냐? 주희야 주희. 주희 그자는 경전을 막 고쳐요. 어? 제대로 뜻을 몰랐다는 이야기지. 친과 신의 그 관계를. 응?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대단히 오랫동안 거의 300년 이상 성균관의 공맹철학하고 서원의 성리학하고 충돌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과목으로 성리학 그 문제를 안 내버려. 공자 경전과 사서, 사마천의 사기랄지 또는 한서, 또는 송사, 뭐 명사 이런 거 역사 같으면 그걸로 문제를 내지 성리학적인 문제를 주의의 문제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세종도 성리학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리고 책을 금속알조로 찍어낸 걸 보면 성리학 책은 안 찍어내. 중종 때 와서야 그 주자어류가 또 주자대전 이런 게 나와. 금속알자는 안 찍어. 목판으로 만들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주희와 정반대의 상극에 있는 사람이 왕형공 이란 말이야. 그 사람의 시집은 막 찍어내요. 반대되는. 자.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전제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두 발췌문에서 그를 사로잡은 두 개의 관념은 1. 치자가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덕을 이룬 다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지듯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덕을 본보기나 귀감으로 삼아 스스로를 바로잡는 위에서 아래로의 도덕화, 수신 방법과 2. 정치의 본질을 자기와 가정과 나라를 바로잡는 것 또는 자기와 가정과 나라의 올바름, 즉 정직으로 이해하는 관념이다. 이 중 1. 위에서 아래로의 정치적 수신 방법은 위에서 상론했다. 여기서는 2. 자기 가정과 나라를 바로잡는 것 또는 자기의 가정과 나라의 정직으로서의 정치 개념과 관련된 프랭클린의 정치적 좌우명을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와 관련시켜 논하고자 한다. 라틴어본 중국 철학자 공자는 상수란 두 정치 개념을 종합한 정치란 정이니 당신이 정으로 이끈다면 누가 감히 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어 안현의 명제를 이렇게 번역했다. 중국 철학자 공자는 세 개의 공자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1687년에 나왔다. 명예혁명 2년 전에 나왔어요. 대단히 이 시점이 중요해요. 명예혁명 2년 전이라는 건 이미 보편적으로 유럽에서 읽혔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바로 왕의 목을 잘라도 되는 죽여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 맹자를 제외하고 사서 중에 3서를 번역한 거거든요. 논어, 대학, 중용을 번역했는데 바로 이제 중용 이런데 왕이 아무렇게나 하면 천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구절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개강자가 공자에게 올바른 통치 방법을 물었다. 이에 공자가 답했다. 당신이 사실 합당하게 다스린다면 왜 그토록 자주 형벌을 씁니까? 당신은 올곧고 정직한 것만을 바라며 여기 만인 앞에 서 있으시오. 그러면 즉시 백성은 당신의 올바름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직역 내가 번역한 우리말하고 앞에 지금 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내가 다시 옮겼는데 뜻은 통하죠. 근데 그 형식은 문형은 맞질 않아요. 자유로이 그들도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 라틴어본 중국 철학자 공자는 논어 안현 1217과 안현 1219 이 유명한 두 문답을 하나로 합쳐 번역해 놓았다.
이런 통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원부원의 의역이 뒤섞여 번역됨으로써 정자정야의 간결한 명제가 형체도 없이 해체되어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그리하여 정치의 본질은 정형, 정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 정리 권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 정형, 정치 권력과 형벌의 사용이 아니라 도의적 발음, 정직 또는 덕으로 바르게 만드는 덕치라는 것에 대한 공자의 위대한 개념 정의가 망실되었다. 따라서 프랭클린이 이 라틴어본을 보았더라도 정자정야 명제를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발췌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이 해체된 번역 부분마저도 아예 빼먹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랭클린은 이 번역본 중 어느 것을 보아도 정자정야 명제와 유사한 문장을 결코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프랭클린은 공자 철학을 학습하고 13개 덕목을 수신한 뒤 1756년부터 이미 정자정야 명제를 마치 영역한 것처럼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격언을 내걸고 1770년대 말까지도 가끔 사용했다. 프랭클린은 1756년의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처음으로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여러 격언들과 함께 내걸었다. 굳건한 신념은 최선의 신학이고 훌륭한 생활은 최선의 철학이고 깨끗한 양심은 최선의 법이고 정직은 최선의 정치이고 절제는 최선의 의술이다. 이 내용을 결심은 최선의 신학이고 훌륭한 생활은 최선의 도덕 철학이고 깨끗한 양심은 최선의 법이고 정직은 최선의 정치이고 절제는 최선의 의술이다로 조금만 바꾸면 이것들은 프랭클린의 저 13개 덕목 리스트 속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격언들이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도 1774년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를 마치 영역한 것처럼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를 통치자의 좌우명으로 내걸었다. 내세웠다. 제퍼슨의 표현법이 프랭클린의 표현보다 정자정야에 더 합치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동일한 두 명제를 공자 철학을 학습한 친중국적 국부들인 프랭클린과 제퍼슨이 제각기 현실 정치의 좌우명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공자의 명제, 정자정야 명제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와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둘 다 프란시스코 노엘의 논어 번역문 중의 해당 부분을 읽었을 수 있다. 둘째는 노엘을 읽지 않았다면 프랭클린은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공자의 정치 개념을 서양 격언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로 포착하고 제퍼슨은 전 내용을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로 요약했을 것이다. 프랭클린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서양의 기존 격언을 대용해 공자의 정치란 바른 것, 바로 잡는 것이다로 번역한 것은 공자의 현세 우선주의 철학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우리 속담으로 포착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퍼슨이 위나라 무공의 시를 암송하고 공자의 현세 우선주의를 이렇게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려면 대단히 많은 공자의 격언, 공자의 헛말을 어록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 뜻이야라고 그러면 금방 알듯이 자기들의 원래 있는 속담인 아니스 더 베스트 그만이지 속담보다는 베스트 폴리시로 공자의 정자정야를 딱 대용해버리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제퍼슨이 위나라 무공의 시를 암송하고 스크랩북에 베껴 놓은 것이나 뒤에 상론하듯이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하기 전에 앙뚜안 고빌애가 아니라 고빌이 이로 고치세요. 앙뚜안 고빌이 1770년 번역 출판한 서경 불욕본 르 코킹 운데 리브레 사크레 데 히노스 서경 중국인들이 한 시노스가 아니라 독일어로 있고 있어. 쉬노스. 신화주리의 그 신호입니다. 성스러운 책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가 나오지 않는 영역본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만이 아니라 다른 공자 경전 번역본을 찾아 읽고 공자의 덕치 개념을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로 압축했을 것이다. 첫 번째 추정은 명백한 증거가 없지만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와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의 표현법이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6서에서의 정자정야의 라틴어 번역문과 아주 유사하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노엘은 이 번역서에서 정자정야, 자수이정, 숙감부정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다. 노나라의 실세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그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통치란 정직의 실행입니다. 전하, 당신께서 이끄는 것이 바르면 도대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했죠. 예? 그냥 앞에 라틴어 번역과 달리 이것은 13년 1713년이니까 약 어떻게 되냐 1887년에 나왔으니까 1867년에 나왔으니까 1600 잘못 말했어요. 1713년 6년 60년 뒤에 나온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거지 지금. 자, 노엘의 이 라틴어 30년 뒤에 말 잘못했어요. 노엘의 이 라틴어 번역은 다른 구절들의 번역에 비해 대단히 정확한 번역이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는 명제가 통치란 정직의 실행이다 로 번역되었다. 그가 정을 정직의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정자의 동사적 의미, 바르게 하는 것도 정교하게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직의 실행은 바로 덕치를 말하는 것이다. 노엘의 번역서 중국 제국의 경전 6서는 중국 철학자 공자가 자주 말려드는 기독교 신학적 해석을 완전히 털어내고 신과 교회에 없는 고대 중국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주었었던 철학의 이미지를 전시했기 때문에 18세기 중국과 유럽을 연결한 가장 중요한 문화적 매체였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또는 통치란 정직의 실행이다는 문장의 주어 수로의 위치를 뒤바꾸면 이 뒤바뀐 문형은 정직의 실행이 통치다 또는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다가 된다. 이 말은 정직의 실행이 정치다운 정치요 따라서 최선의 정치라는 뜻을 함의한다. 따라서 노엘의 이 번역으로부터 프랭클린이 서양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상기해서 공자의 정자정야 명제의 영역어로 대용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퍼슨이 1774년 노엘의 Regere inquit est rectum efficere 라는 라틴어 문장을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 라는 명제를 안출해내는 것은 더 손쉬웠을 것이다. 프랭클린의 이 명제는 주어, 통치와 수로, 정직의 위치가 노엘의 Regere inquit est rectum efficere로 정확하게 직역된 정자, 정야의 주어, 정자와 수로, 정야의 위치가 일치하는 데다 프랭클린이 사용한 기술, 아트와 정직함, being honest는 둘 다 행동과 직결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기술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정직함이란 마음과 행동이 정직함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하면 프랭클린의 속담 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정자 정야에 따라 덕치가 최선의 정치다는 명제로 유기화되고 제퍼슨의 명제 The whole art of government consists in the art of being honest는 통치의 전 기술은 덕치의 기술에 있다는 것으로서 애당초 유교적이다. 여기서 덕치는 정직의 실행이라는 노엘의 표현을 의미론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프랭클린의 아네스티와 제퍼슨의 being honest는 둘 다 진실이나 진실함의 주관적, 내면적 의미를 훌쩍 초월해서 객관적, 외적으로 올곧고 올바른 도의로서의 정직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면적인 의미에서 정직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돼버리겠지만 정직의 실천이라고 그러면 덕행 또는 덕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거라면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거라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에서 폴리시는 정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8세기까지 폴리시는 정치를 뜻했어요. 19세기 들어와서 정책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니까 오래된 이 금어는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라고 번역해야만 뜻을 올바로 포착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정치 차원에서 정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을 실행하고 있느냐, 실행하고 있는 것을 정직이라고 본 거니까 덕치나 같은 거죠. 덕치는 최선의 정치다 이 말이나 똑같아. 자. 그런데 올곧고 올바른 도의의 실천은 곧 덕치다. 이 추정대로 프랭클린과 제퍼슨이 둘 다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6서를 읽었다면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와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는 명제가 둘 다 유교적 명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 추정의 최대 난관은 지금까지 아직 미국인들이 개인 장서나 미국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도 노엘의 경전 번역서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스 섹스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711년에 나온 이 책, 아까 13년으로 자꾸 잘못 말했는데 11년. 그러나 프랭클린과 제퍼슨은 영국 런던과 에든버러 그리고 프랑스 파리와 근교 마을 파시에 여러 번 장기 체류했다. 프랭클린은 1724년부터 26년 런던 체류 외에도 1757년부터 1775년까지 20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런던에 가서 살면서 정치 업무 외에 과학을 탐구하고 저명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그는 런던에서 급진적 정치 단체인 정직한 휘그라고 불리는 젠틀맨스 클럽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다. 1767년에는 그가 파리를 방문해 많은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을 만났다. 그가 프랑스에 도착한 1767년은 케네의 중국의 계몽 전제정이 출판된 해였다. 이 책은 출판 전에 시민 일지에 사회로 나누어 연재되었었다. 그런데 그는 이 잡지를 구독 신청하고 여기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중농주의자 마키 미라보와 튀르고의 벗이 되었다. 프랭클린은 이 학파의 엄청난 영향력이 미국의 국익이 되도록 이 영향력의 방향을 미국으로 돌렸다. 중농주의자들은 프랭클린에게 미국의 질풍노도 시대에 그가 그의 저술에 써먹은 독트린들을 제공해 주었다. 1767년 그는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미국 과학자와 정치인으로서의 명성덕택에 루이 15세도 접견할 기회를 가졌다. 또 프랭클린은 당시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아담 스미스와도 만나 교우했다. 그리고 1766년 프랭클린은 2개월간 독일을 여행했고 이후 평생 1785년까지 독일인들과 연락을 가졌다. 1771년에 그는 잉글랜드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저명한 학자들을 만났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에든버러를 방문해 케임스경과 5일을 보내고 데이비드 흉과 3주를 같이 지냈다. 이게 이제 독일에 이제 오래 있었다, 파리에 오래 있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노엘의 그 번역서 1711년의 번역서는 프라하에서 나왔거든요. 프라하는 체코 수도인데 그 당시에는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라하에서 찍은 책은 그 근방에 쫙 뿌려졌을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이 책을 봤을 수가 있다. 또 파리에 있을 때는 파리는 뭐 엄청난 책을 전 세계로부터 수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그 도서관에서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미국에만 처박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노엘의 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파리나 독일이나 런던에서 그것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다. 간접적으로 남이 말을 해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저명 인사들을 많이 봤으니까. 자. 그리고 1776년 혁명 직전부터 1785년까지 파리 근교 파시에서 살며 주불 미국 대사를 지냈다. 동행자 존 애덤스의 보고에 의하면 파리에서 프랭클린의 명성은 라이프니츠나 뉴턴, 프리드리 2세, 볼테르보다 더 보편적이었다. 그는 파리의 명사였다. 따라서 그는 유럽의 웬만한 도서관들과 철학자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일반 서점에 전시된 프란시스코 스하고 코하고 붙여. 프란시스코 노엘의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스 섹스를 얼마든지 빌려 읽거나 사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라고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책인데,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 육서는 사서 더하기 소학, 그다음에 효경, 그래서 6개. 뭐 거의 뭐 우리 서당에서 배우는 거 싹 번역한 거죠. 자, 제퍼슨도 유럽에서 이 책을 빌려 읽거나 사서 읽을 유사한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 육서를 수도 없이 찍어내면서 우리 조선의 우리 아동들은 서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찍어내서 싸게 파는 쌀 다 떼주고 논어 같은 거, 대학 같은 거 사가지고. 근데 그 시대에 인조 이후에는 성리학이 이제 지배적이 돼가지고 그 상층부에서는 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서원이 당파를 이루고 당파가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번갈아서 그건 다 이제 성리학자들끼리 싸움인데, 그 성리학이 아닌 뭐 다른 학문들은 양명학이나 이런 건 그냥 제하에 있는 거고, 그리고 공맹 경전을 중시하는 이제 한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중국식으로 말한다면 한학파에 해당되는 건 대중들이 서당에서 쭉 배우는 상황이라고. 성균관이 그때 얼마만큼 변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 이미 인조 뒤에는. 왜냐하면 송시열이 나와서 설칠 때니까. 그러면은 서민은 공자경전을 막 읽고 상층 그 유정자들은 성리학 책만 막 읽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온전하게서 충돌해. 그러면서 조선이 엄청난 밀라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공명철학으로 무장을 했는데 단순히 옛날 양반들만 읽던 책이 아니란 말이야. 이때 똑같이 서양에서 경전 육서를 서양 그 지식인들이 읽었어요. 계명주의자들이죠. 계몽주의가 결국은 혁명을 낳고 추진하고 그러듯이 이 경전 육서를 읽은 우리 서당의 동네 유생들하고 비슷한 계몽주의자들이 상황이 비슷한 거죠. 정신 상태가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상태. 자, 그는 1784년 프랭클린의 외교에 합류하라는 훈련과 함께 프랑스로 파견되었고, 고 프랭클린을 이어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까지 주불 미국 대사를 지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 기초자임에도 파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 프랭클린보다 덜 사교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파리에서 아주 많은 명사들을 사귀었다. 1786년에 왜냐면 뭐 자기가 사귀러 다녀서 사귀기보다 이미 뭐 대사로 와 있고 막 그러니까 이미 지위가 높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나자는 사람이 많겠죠. 미국은 혁명을 했는데 얼마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프랑스는 막 혁명적 분위기로 막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웬만한 소설에도 내가 다른 프랑스 다룰 때 소설에도 혁명을 막 예고해요. 소설책 안에서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식의 혁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식, 이런 식의 글을 막 써내는 상황이니까 이 혁명을 이미 10년 전에 치른 그 미국 사람, 그것도 대사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 자, 1786년에 제퍼슨은 런던에서도 5주 동안 체류했다. 이 기간에 피카딜리 서점들을 샅샅이 탐색하며 서적을 사냥했다. 그는 어학 능력이 특히 뛰어나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포함해 많은 어학 능력을 갖고 여러 언어로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노엘이 편역한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스 섹스 중국 제국 경전 육서만이 아니라 쿠플레 등이 편역한 콩푸시우스 시나리움 필로소프스 중국 철학자 공자도 입수하기만 했다면 쉽게 읽고 영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언어를 많이 아는 건 그렇게 뭐 대단한 걸 보지 마세요. 한문은 모르잖아. 비슷한 지들끼리 인구어를 이렇게 아는 거야. 자.
한편 중국에서 오랜 선교 활동 뒤에 귀국한 예수의 신부 프란시스코 노엘의 경전 번역서는 가톨릭 국가들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금서로 탄압받았지만 그의 경전 번역서를 칭송한 듀알드의 중국 통사를 통해 전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노엘의 이 번역서는 프랑스와 서유럽에서 구하기 어려웠지만 독일과 동유럽의 예수의 서적들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라이프니츠와 크리스티안 볼프도 읽었다. 그리고 볼프는 영역되어 런던에서 출판되기도 한 중국인의 실천 철학에 관한 연설에서 쿠플레 편역의 컴푸시우스 시나리움 필로소푸스가 아니라 노엘 편역의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스 섹스를 인용했다. 프랭클린과 제퍼슨은 클라시치 섹스를 인용했다. 프랭클린과 제퍼슨은 듀얼드의 중국 통사를 읽은 것이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이들은 아마 볼프의 이 중국인의 실천 철학에 관한 연설의 영역본도 읽었을 것이다. 상술했듯이 프랭클린은 1724년에서 25년간의 런던에 체류하면서 계몽서적으로 섭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둘 다 노엘의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치 섹스의 존재를 알았다면 둘 다 애서가이자 장서가로서 어떻게든 이 책을 구해 읽고 이 사실을 꽁꽁 숨기거나 흔적들을 모조리 인멸했을 것이다. 이게 흔적을 인멸하는 거 안 들키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이 인멸을 애를 쓴 사람 것을 기어이 읽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공자 경전에서 그런 정자정야를 따놓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거꾸로 역추적. 자. 이들은 식민지 청교도 사회와 국교회의 감시를 의식하고 노엘이 시네시스 임페리 리브레 클라시치 섹스나 코플레이 컴푸시오스 시나리움 필로소푸스를 영역한 더 모럴을 영역판. 죄송합니다. 의 영역판. 의가 아니라 를 영역판. 모랄스 오브 컴푸시우스 차이니스 필로소퍼와 함께 당연히 개인 장서 속에 남겨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프랭클린 이게 지금 이 영어로 번역된 이게 영어로 축약 번역된 거거든. 컴푸시우스 시나리움 필로소퍼스를 영어로 축약 번역한 게 더 모랄스 오브 컴푸시우스 차이니스 필로소퍼인데 이것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 나테너들을 남겨놨겠어요? 자기 개인 장서 속에? 자기 여동생까지도 이 사람이 둘 다 주변이나 오히려 벤저민 프랭클린은 여동생이 네 오빠는 무신론자란다 하는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편지로 써서 파리로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 걸 상상해야 돼요. 무신론자는 처형이란 말이에요. 처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프랭클린과 제퍼슨이 이 책들을 인생의 어느 시기인가 유럽에서든 미국에서든 사거나 빌려 읽었음이 거의 틀림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개 덕목 리스트, 펜실베니아 가제트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발췌 연재한 것. 근데 이것을 자기 개인 장소에 안 가지고 있어요. 버려둔 거 어디가 짱파가 넣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걸 연재를 했어. 자. 이후에도 계속된 공자 철학 활용, 중국적 영예 상향 원칙과 중국 정치 문화, 기술 연구, 그리고 뒤에 더 자세히 논하게 될 토마스 제퍼슨의 대학에 인용된 위나라 무공창가의 스크랩, 제3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의 신생민주공화국의 도덕 기반으로서의 유교 동목과 유교의 언급, 군의 문관 통제 원칙, 공무원 임용고시, 능력주의적 공무원 제도, 중국식 학교 교육의 제도와 중국식 영예 상향 원칙, 세습적 귀족제를 대체하는 자연적 귀족제의 추구 등을 볼 때
그들이 온갖 유형의 공자 경전 번역서들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 읽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뒤로 갈수록 이건 추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증명을 해요.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사실. 근데 그 사람의 개인 장서에는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편지에 너 그거 빌려준 책 어떻게 했었지? 그 책에 이제 그 책은 이제 유교 책인데 유교에 관한 책. 이게 그렇게 입증해 가요, 내가. 자. 그런데 두 번째 추정의 길은 간접적이지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거의 모든 내용은 이 정자정야 명제를 부연하고 있거나 역으로 정자정야 명제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론한 바를 잠시 재현해보면 가령 정직하면서 이로운 것은 그 무엇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덕은 두 성질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간은 덕을 그런데 사랑하는 이 덕은 것이다. 아니라 덕은. 그런데 덕은 이 두 성질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간은 덕을 사랑하는 것이다. 유정자의 덕치는 정직하면서 이로운 덕을 덕으로 실행하는 정치이고 사람들은 이 덕을 사랑하므로 유정자의 덕을 본받고 스스로 덕화되어 도덕적으로 바르게 둔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것이고 곧은 인물이 위에 있으면 아래의 굽은 사람도 곧게 펴진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는 최선의 정치는 덕치다 라는 말이다. 치자가 덕치를 솔선하면 백성들이 치자를 닮아가면서 덕화되게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덕치, 즉 덕으로 하는 정치는 정직하면서 이롭기 때문에 최선의 정치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읽은 그 책, 중국 철학자 공자, 중국의 도덕 철학자, 공자 중국의 도덕 철학자. 이 책, 영어로 번역된 이 책을 내가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미 정직은 최선의 정치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로운 정직의 덕의를 담은 정직하면서 이로운 덕은 논어, 헌문, 1412의 이익을 보면 도의를 생각한다는 명제와 대학 제10장의 국가는 이익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를 이익으로 본다는 명제를 결합한 개념이다. 도의를 이익으로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익도 가져온다는 각성을 깔고 있다. 따라서 프랭클린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만 깊이 이해했어도 160여 년 전에 생겨난 서양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충분히 상기해 유교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의 공자의 논의 1단은 정치의 본질을 수신, 제가, 치국으로 자신, 가정, 국가를 바르게 만드는 것, 즉 바로 잡는 것, 또는 자신, 가정, 국가의 올바름, 즉 정직한 도의의 관념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명의 영역자는 공자 철학을 정도의 철학으로 영역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의 영혼이 완전히 바르게 되면 그의 몸은 완벽해지고 그러면 그의 본보기에 따라 형성되는 그의 가정은 개혁되고 수정될 것이다. 그의 가정이 이런 완벽화에 도달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런 식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천하의 질서와 정의가 지배하고 우리는 시원한 평화를 맛볼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고 개혁할 줄 모르는 임금은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상세한 내용을 몇 마디로 요약해 보았는데 이와 같이 정도, 바로잡음, 바르게 만듦, 올바른 다스림, 개혁, 정의 등 올곧음 또는 정직한 도의의 의미들이 지배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13개 덕목 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천착한 프랭클린은 공자의 정자정야의 덕치론을 꽤 오랫동안 사용된 중국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 서양 격언 Honesty is the best policy로 쉽사리 번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번역이 아니라 번안이라고 해서 뜻을 옮긴 것이라 번안. 그러나 프랭클린의 Honesty is the best policy 격언이 유교적이기 위해서는 Honesty가 주관적 진실성, 즉 기만, 속임, 거짓 없음의 의미를 뛰어넘어 객관적 제도기구들, 자기 자신, 가정, 국가, 천하의 올곧음, 올바름, 바로잡음의 의미로 전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유교적 전의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첫째, 하나의 걸림돌과 둘째, 이 격언이 자유, 평등, 관용, 평화 측면에서 공저 철학과 대립적인 개신교 윤리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꽤 만연된 막스 베버의 낭랑한 자본주의 정신 태제가 있다. 걸림돌인데 걸림돌을 치워야 되겠죠.